안녕하세요. 음, 두 번째 주 부동산 관계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택법 저번 주에 이어서 주택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택법의 목차를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총칙을 공부했습니다. 총칙을 공부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주택의 건설을 공부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주택의 공급. 총칙이 있으면은 그 총칙 아래에 주택을 어떻게 건설할 건지에 관한 법이 있고 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관한 또 법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법들이 또 주택법이 있고요. 거기에 보칙과 벌칙이 있는데 주택법에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몇 주간 주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 챕터 자체에 뭐 목차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빨리 진행이 되지가 않고요. 한 챕터에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 하나 끝내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법이라는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나 이거는 법 제4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인데 요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가 있는데요. 20호. 그 20호라는 게 이제 20세대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호수로 얘기할 때는 이제 20호, 20세대. 그래서 건설 사업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주택을 20호 이상 지을 때, 20세대 이상 지을 때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을 내야 되겠죠. 이게 법 제4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내는데요. 또 한 가지 조건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지만 등록은 국토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라는 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떤 게 있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LH 토지공사라든가 뭐 각종 도시공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국가 지방 단체라는 게 또 있는 게 이제 각 지역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밑에 제가 얘기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오고요. 다음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는 공동사업주체. 법 제5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1이라는 거는 주택건설 사업의 등의 등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1에 첫 번째 연간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20호,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공동사업.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누구와 누구?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 사업 주체로 본다.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플러스 뭐가 되겠죠?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공동 사업 주체가 되겠죠. 공동 사업 주체.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잖아. 두 번째. 그러면 공동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와 공동사업 주체인데 누구를 말하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하고요. 또 주택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볼게요.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는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부정수표 단속법 이 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등록이 말소가 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섯 번째는 임원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1번부터 5번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있는 법인이 등록 사업자의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책이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등록 사업자의 시공이에요. 시공. 법 제7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등록 사업자가. 이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를 받게 되겠죠. 그 기술 능력,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기술 능력, 주택 건설, 실적, 주택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택건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격이 돼야지 된다. 등록사업자의 시공은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택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의 시공의 조건이 돼야 된다.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가 뭔가, 공동의 사업주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등 이런 이유 등은 어떤 요인들이 있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그 어느 한 곳에 해당이 되면은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고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나 보면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된 경우. 세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해서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가 됩니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상세 도면 작성 의무 위반하거나 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 검토 확인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에 등록 사업자의 말소를 할 수가 있고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안정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건축물들은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목숨과 안전과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전매한 경우, 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배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다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요.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5번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번째는 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말소 처분을 받았는데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 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도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저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 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은 등록 처분 말소 받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거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7번째는 영업실적 등의 제출이 있습니다. 영업실적 등의 제출. 그러니까 이런 등록 사업을 하는 그 시공사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영업 실적을 제출을 하게 돼요.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영업 실적을 포함한 거를 제출하게 되는데, 등록 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후에 다시 등록한 경우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가져다 줘야 되고, 영업계획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등록 말소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의 실적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해마다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는요, 특히 주택법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무지무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시군 구청장, 뭐 도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관할의 어떤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장들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시군 구청장, 도지사, 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들었을 법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월별 주택 분양 계획하고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월별 주택 분양 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7번째 영업 실적 등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등 법 제11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이 주택조합이라는 건 뭡니까? 보통 시행시공사가 있으면 일반 분양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시행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시초가 되는 거는 이런 지주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주택조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조합원, 그러니까 뭐 은행, 농협, 수협의 조합원들이 있고 또 뭐 토지주들도 조합원,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만든 게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택을 건설하고 만들 때는 토지 조합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토지를 가지고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고 싶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요. 이런 게 이제 주택조합의 설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단 한 가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를 한다.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걸 제외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도 있다.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뭐 주택이 다 완공된 경우에 청산하고 해산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설립을 했지만 진행이 안 되면 또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택조합은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일에 따라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요건이 있나?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해당 주택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해당 주택 건설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위 1에 따라, 1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거죠. 1은. 그래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분 소유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구분 소유자를 말하는데 의결권이 필요해요. 의결권.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야지만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동의 구분 소유자와의 의결권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또 동을 리모델링, 한 동, 뭐 두 동 이렇게 되겠죠.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를 보면 위에 1이라는 거는 위에 1, 주택조합의 설립을 얘기하는 거죠. 1에 2, 2는 2의 2에 따라서 2의 2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을 할 때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고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뭐 미뤄지게 되거나 이러게 되면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요. 그리고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여기 공급받으려면은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거죠. 신고한 내용을 변경, 그 다음에 해산할 때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차상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왜 있냐? 그 대지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고 그 조합을 만든 게 조합원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여섯 번째 항목이겠죠. 다음은 이 1회 7번, 7번째인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 설립 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제명 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5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및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 5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동그라미 7번째고요. 동그라미 8번째는 이 7번째 사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에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조합원이 되기 싫다 하면 탈퇴를 할 수도 있다. 9번째는 탈퇴한 조합원들은 조합규약으로 정한 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이 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조합원들이 어떤 비용을 부담을 했다면 그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11조의 2로 정해져 있다. 11조 2로 정해져 있다. 주택조합. 여기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다음 이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법 제5조 2항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아까 공동사업자 주체가 누구냐? 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공동사업 주체. 등록사업자 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을 갖춘 자는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사람 이외에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2020년 1월 23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누가 있을까? 등록사업자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택 조합 업무 등록사업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째는 이 1번에 따라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지 보면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대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대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및 지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비읍을 보면요.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람들도 조합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조합원 모집은 제외가 되지만 처음부터 조합원 모집을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도 있는 거죠.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안 하겠다는 조합 아니면 토지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하겠다면 꼭 설득을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토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조합원 모집이요. 이렇게 되면은 확보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주고, 물론 이거 조합에서 하고요. 조합장을 뽑으면 조합장들이 행정부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하긴 하는데,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시행사들도 할 수 있고 또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행을 해준다.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들이 또 해주게 돼요. 설계는 뭐예요? 건축 설계 사무실이죠. 그래서 설계자, 건축 설계 사무실을 선정을 하고 시공자도 선정을 해야 돼요. 이게 조합이 설립되면 다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업무 대행, 계약금, 자금 보관, 뭐 이런 업무의 대행들이 있고, 이런 건 신탁회사 아니면 건원보험 회사, 뭐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됐을 때 분양을 하고 나서 조합원의 나머지 그 금액의 나머지 그 세대의 분양이 되면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택조합의 업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택조합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돈을 지불하고 대행을 하게 하는 일들도 지금 여러 개가 있고 많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발기는 여기 앞서 배운 2번 미음이 뭐냐면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이게 미음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 보관의 업무는 위 1의 미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앞서 이미 얘기했겠죠. 신탁회사, 건원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게 2020년 1월 23일에 신설이 됐다. 제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4번 위 1의 대행 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연도별로 중요하죠.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2020년 1월 23일 날 신설된 법률이죠. 다섯 번째, 위 1부터 4까지, 여기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4까지 어떤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법 제11조의 3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1에 가로 1과 동그라미 1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이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 확보하여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공개 모집의 방법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는 거죠. 위반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하기 전에 조합원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런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자격의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어떤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요. 선착순의 어떤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다.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를 했을 때는 선착순으로 재모집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3번은 그 모집 시기, 조합원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등을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및 조합 개인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하고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 5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아래에 만약에 어떤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모집 신고를 수리라는 게 뭐예요?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리할 수가 없다.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지금 한 4가지가 있어요.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지 도시군 계획으로 이미 수립된 토지 이용 계획이 있는데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가 수리할 수 없고요. 3번째는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자.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수리할 수가 없고요. 리을 4번째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수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6번째는 위 1이라는 건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을 모집할 경우에 설립인가를 받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발기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지역 주택조합, 그 다음에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됐죠. 2020년 1월 23일 법으로. 7번째는 6번째 이 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까지 내용을 받고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 1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일이라는 게 아까 그거잖아요. 계속 이제 리바이벌 하는데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모집하는 그 설립 인가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을 하는데 이를 모집 주체라고 하고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2020년 1월 23일에 신설이 됐죠. 그러면 주택조합의 가입에 관한 계약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의 사업 개요. 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사업의 어떤 개요를 포함한 계약서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미달되지 않고 합당한 내용에 맞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겠죠. 디귿, 분담금 및 각종 비용의 납부 예정 금액,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도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절차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조합주택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주택의 건설에 내용들이 들어가겠고요. 다음은 이제 설명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의무는 법 제11조의 4 본조 신설 2020년 1월 23일에 역시 신설이 됐죠. 모집 주체는 위 3회 8의 사항을 주택조합 3회 8이라는 게 뭡니까? 3은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고요. 8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등에 관한 내용들 6가지를 방금 전에 배웠는데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모집 주체는 위 3회 8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 의무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설명 의무. 두 번째는 모집 주체는 이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 설명 의무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자, 신청자에게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구두라는 것도 물론 구두계약 아니면 구두로 했던 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진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면이라는 거 뭔가 증거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류, 서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본을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야 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미비하고 그 법적 효력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효력을 찾게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서류나 서면으로 받아놓게 되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면 아니면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이게 아주 좋은 그 법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서면이 법적인 효력이 더 확실하다. 구두보다는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는 이런 준수사항이 있어요. 모집 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또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에 대한 비율,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야 되겠고요.